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기로 하고 주말 발표를 목표로 17개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당정 협의를 통해 사망과 침수 등 재난지원금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5월부터 감소폭이 석 달 연속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임상시험 3상을 거치지 않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보건당국이 일제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학기 개학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초중고교가 더 늘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신약 후보 물질에서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인체 임상 시험에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인체에 가장 적합한 동물 모델을 만드는 중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중개 연구로 시장에 도전장을 낸 플랫바이오 김선진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현재 중앙정부 예비비가 3조 원 이상이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도 2조 4천억 원가량으로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추가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해 피해액이 5천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1,000건 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16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이 있는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방댐이 산사태 예방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한 계곡에 흙과 나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빗물이 휩쓸려 내려오던 토사가 사방댐에 그대로 걸려 있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방댐입니다. 장맛비에 떠밀려 내려온 흙과 나무가 제 키높이보다 더 높은 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폭우가 강타했지만 계곡 하류 마을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터졌을 때 저게. 근데 올해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집 파묻힌 건 없나 봐요. 사방댐이 계곡을 따라 내려온 토사를 막아주고 유속을 늦춰 산사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사방댐의 필요성이 떠오른 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입니다. 나무 심기를 위주로 하던 산사태 대비책이 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주변 계곡에 사방댐을 짓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2만여 곳 가운데 현재 12,000여 곳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최근 폭우에 토사가 유출된 사례는 1,100여 건에 이르는데 사방댐이 있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이 땅속에서 고이지 않도록 물길을 계곡에다 만들어주고 또 그래도 토사가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방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방댐 설치뿐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댐에 쌓이는 토사를 제때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 개발에 앞서 자연 그대로의 물길을 고려한 배수로 설치와 탄탄한 기초공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기록적인 홍수에 폭염과 가뭄 같은 기후 재앙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아시아 지역은 유례없는 홍수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유럽은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국 런던도 38도를 찍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Un peu difficile, on voit qu'il n'y a personne dehors, mais bon, on s'y fait dans la voiture avec la clim. Même avec la clim, il continue à faire chaud. 폭염에 몇 달째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농작물 수확량이 평소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ffectivement, le mois de juillet, c'est le mois de juillet le plus sec depuis au moins 1959. Donc, en fait, 반면 아시아 지역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2달째 이어진 홍수로 5천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역시 폭우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সারা দেশে এখন বন্যা প্লাবিত আমার এই ইসলামপুর গ্রামটিও প্লাবিত হয়েছে এখানে বিশেষ করে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상 이변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끔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근입니다. 결혼식장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뷔페 전문 음식점처럼 결혼식장의 뷔페 식당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하루 한 번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업 전후에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뷔페에 이어 장례식장에서의 방역도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맺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알리는 사전 설명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준수 사항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자의 조문을 제한하고 음식을 간단히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문 때는 거리를 유지하고 악수보다는 눈인사를 하도록 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출입 명부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 방역 인력 10명 중 7명꼴로 업무와 관련해 울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경기도 코로나19 치료 방역 인력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69.7%가 업무와 관련해 울분을 경험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역학조사관 등 현장 대응직의 울분 경험 비율은 89.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소 공무원과 의사, 간호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오래 감소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3개월째 줄어들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 늘어난 113만 8천 명으로 지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로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4월을 저점으로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절 요인을 제거한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5월부터 석 달째 증가했다면서 5월부터 고용 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숙박, 음식업 등 대면 업무 비중이 큰 업종은 여전히 어렵고 청년층의 고용 개선도 더딘 점은 특히 마음이 아프다며 최근 집중호우로 다음 달 발표될 8월 고용 상황은 큰 부담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배업계가 14일 금요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합니다.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등 대형 택배사들은 오는 14일 금요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인 13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상품은 다음 주인 17일 월요일부터 배송됩니다.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택배업계는 고객사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황과 업무 공백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고려해 정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보고된 적 없는 변이 바이러스 3건이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 감염자가 다시 3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진단해 주시죠. 최근 일주일, 그러니까 지난 8월 7일부터 어제까지 보면은 20명대에서 50명대의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과거 한동안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다. 오히려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도 문제입니다. 교회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수도권 일대의 종교 집단의 어떤 종교 행사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종교 소모임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종교 소모임인데 지난번에 방역당국에서 종교 소모임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을 완화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조치 이후에 최근 상황을 보면 종교 어떤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종교 소모임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는 강화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새로운 변이 사례가 3건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보고되지 않은 변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신종 바이러스 변이주 3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에서 유입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기 단백질,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러스의 표면에 돌출돼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실제로는 세포에 감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2부위에서 각각 발생을 했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입된 건에서 614번 부위의 변이가 있었다 이렇게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특정 돌연 변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감염성이나 병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건이고요. 일단은 WHO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정보, 그러니까 7만 8천여 건의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3건의 유형이다라고까지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네, 돌연변이 유전자가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겠습니다. 교육청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학기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면 등교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 정상 등교를 해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교 내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학기 때는 1학기 때 대비해서 학교 내 방역을 완화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학부모들에게 실제로 그 어떤
그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등교를 할 거냐 아니면 뭐 격주 등교를 할 거냐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결정하려면 향후 2학기 개학쯤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예상을 하는 거는 그때쯤이면 환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현재 여름철에는 다른 호흡기 질병하고 코로나19의 어떤 혼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호흡기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네. 2학기쯤 돼서 환절기가 접어들었을 때는 일반 감기나 독감하고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학기 때는 현 상황보다는 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학교 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신이라고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세계 최초의 백신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번에 그러니까 등록된 백신 같은 경우에 현재 러시아에서 주장하기로는 임상 1상과 2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안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3상이 중요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임상 1상과 2상은 임상 3상을 위한 보조 임상 시험 단계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임상 시험 단계가 3상인데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효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특히나 안전성 문제에 큰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백신, 개발 중인 백신을 승인을 한 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공급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말씀하셨고요. 코로나19 상황에 오랜 장마까지 겹치면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나름의 대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제안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실 때 개인 방역 수칙을 어기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7, 8개월 동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특히 최근에는 50일 이상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서 햇빛을 보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느 정도는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다만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지금이 휴가철입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가 다시 늘고 또 깜깜이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해 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 번째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승인된 것이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격 내각회의에서 1957년 소련이 미국 등 서방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과 비슷한 장면 연출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위성 이름을 딴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5 개발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인 면역력을 형성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승인했다고 선언하면서 본인의 딸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해 접종을 받았고 현재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и
повторяю, прошла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верки. 러시아는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아 보건부와 국방부의 산하 두 단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왔고 임상시험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3상을 마치기 전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여 개국에서 15개분이 넘는 백신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달 말쯤부터는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ting from October, it will be used for mass vaccination in Russia, again on a voluntarily basis.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마련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 백신의 품질과 효능, 안전성에 대해서 1, 2차 임상조차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과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등록했다는 러시아의 발표와 관련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6개 이상의 백신 후보를 갖고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효과가 없는 것을 제공할 가능성을 감수한다면 다음 주에라도 백신을 제조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미국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11월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정치적 동기로 백신이 승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미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등과 7억 회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3상 단계의 임상시험에 들어간 모더나와 1억 명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with Moderna to manufacture and deliver 100 million doses of their coronavirus vaccine candidate. 미국은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놓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백신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대선 전에 백신이 나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 잘못이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 책임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백신이 승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장은 CNN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백신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이 조급하게 승인될 경우 자신이나 파우치 소장 등이 그 백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3명 중 1명은 백신이 무료라고 해도 접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새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원격 수업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감염자는 38만여 명,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 연합회는 최근 4주 동안 약 18만 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7%, 이전 환자 수만큼이 최근 한 달 새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를 위해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감염돼도 별로 아프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get very sick. They don't catch it easily. They don't get very sick. And according to the people that I've spoken to, they don't transport it or transfer it to other people, or certainly not very easily.
일선 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관련 조사업체인 버비오가 3만 5천 개 교육구 가운데 1,200곳을 조사한 결과 52%가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은 25%,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1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대학들도 가을 학기 개학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And we're asking that of our students that they've got to be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and spreading this disease. And that means not only what they do on campus, but what they do off campus. 조사업체는 특히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을 선택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매일 5천 명 가까이 나오면서 2차 확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AFP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최근 7일간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평균 4,923명이 발생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하루 평균 확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재확산 추세가 뚜렷해지자 많은 나라가 스페인 여행 자제를 권고하거나 스페인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틱톡 내 광고를 금지하고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입수한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게 되는 거래의 세부 내용에 틱톡 앱 다운로드와 틱톡 내 광고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45일 이후 바이트댄스와 채팅 앱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명령이 집행되면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제 금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4.6%, 93.4달러 급락한 194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4월 15일 이후 7년 만에, 퍼센트로는 지난 3월 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온스당 2,000달러 선도 5거래일 만에 내줬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최근 최고가 행진을 벌였으나 러시아의 백신 개발을 비롯한 낙관적인 소식에 잇따르면서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최초로 등록됐지만 임상시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코로나19 국내 임상시험 관련 소식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제 13건, 백신 2건 등 총 15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음은 독감 무료 접종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유행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생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봤던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김선진 플랫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보면 그 세포 단계라든지 뭐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정작 임상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험관 내 조건과 생체 내의 조건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체 내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임상 상황을 반영한 유효하고 적절한 동물 실험 모델이 선택돼서 사용되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공은 저희들이 실험실이나 전임상 단계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임상 시험에서 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수준이 높은 중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연계해주기 위해서 중개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중개 연구 생소한 단어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중개 연구라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네. 중개 연구는 이렇다라고 정의하기가 힘들고 중개 연구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학의 원리나 기전을 규명하고 연구하는 기초과학 또는 순수과학에서 도출된 결과와 그것을 가져와서 실용화, 상용화하는 응용과학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꿔주는 작업을 중개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부연을 하면 그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에서 규명된 기전이나 물질도 그 사용 방법, 즉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찾아내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사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개 연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과 어떤 상용화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중개의학이다. 뭐 중개의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플랫바이오는 그 동소 이식 모델을 중개과학의 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동소 이식 모델이란 무엇이며 이소 모델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체 내에서 그 암이 발생하고 자라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암세포는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 환경에 있는 정상세포와 생물학적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동서이식 모델이라는 것은 그 임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소 이식 모델이라 함은 주로 동물의 피부 밑에 피하에 암세포를 이식해서 그 기전을 연구하거나 물질의 효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임상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선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세포는 대장에서 발생하고 자라고 간이나 뼈로 전이가 되는데 만일 대장암 세포를 피부 밑에 이식을 해서 그 기전을 연구하고 효능을 검증한다면 그것이 임상에서 재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소, 즉 다른 부위에 주입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에 반해서 동서이식 모델은 실제 인체에서 암이 발생하고 전이되는 장기와 동일한 실험 동물의 장기에 암을 이식하거나 전이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연히 더 높은 분석력이 있고 높은 예측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겠군요. 그 동소이식 모델이라는 거는 실제 그 병이 발병한 인체 환경이랑 가장 유사한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소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바이오 업체하고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좀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얼마 전에 언론에 공개된 그 녹십자 셀과의 협업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용종양에 대한 카티 치료제 개발인데요. 특히 그 물질은 저희와 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소 이식 모델에서 임상 진입을 결정하는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동서 이식 모델을 이용해서 이 분야의 경력이 짧지 않은 저도 흥분할 만큼 좋고 아주 놀랄 만한 데이터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저희가 그 합성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비시캠이라는 회사와 함께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저희와 전략적 협업을 갖고 있는 그 투비바이오의 세포 면역 치료제가 임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소 모델을 이용하면은 어떤 기존에 좀 실패에 가까웠던 임상에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그 렘데시비르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약 재창출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30% 이상 정도의 신약 개발이 이런 신약 재창출로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 신약 재창출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재창출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재창출, 즉 리포지셔닝은 임상 1상에서 예측하지 않은 독성을 경험하거나 혹은 1상이나 2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효능을 관찰될 때 1상, 2상의 완료 시점 혹은 그 전이라도 역중개 연구를 이용해서 리포지셔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그 국내 신약 기술 수출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그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대형 임상 실패 사례들도 있어서 시장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국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실험실이나 전임상 단계 혹은
아주 초기 임상 단계에서 가능한 한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임상 상황이 반영된 유효하고 적절한 동물 실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임상에서 재현되는 확률이 높지 않고 특히 기술 수출을 해가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질의 개발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네. 그것이 임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주저없이 반환함으로써 해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술 수출된 물질의 반환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중개 연구나 혹은 동서이식 분야 이런 것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이나 인력 육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미국의 MD 앤더슨에 약 19년을 근무했는데 예. 그중에 제 임무 중에 교수로서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 미국 암센터가 그 스폰서하는 그 펀딩을 해주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즉 동서이식 모델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서이식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표 선수들 예. 소위 중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과학자를 권위자들이요. 육성하는 예.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아까 기술 수출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네. 드려볼게요.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대박이 터졌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미국 내 기술 수출권에 비하면 좀 금액이 절대로 좀 작다. 예.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실제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모든 총액이라 하면 그 계약금을 예. 포함해서 여러 단계의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것, 심지어는 승인을 받고 이 물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픽 세일에 도달했을 때 로열티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보도되고 홍보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몇 건의 기술 반환권을 예. 봤을 때 실제로 지급된 액수는 상당히 적은 것이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수출하는 물질에 대한 초기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면 계약 조건은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아주 소액의 계약금이 지불이 되고 각 마일스톤이 검증되는 예. 즉 그 신뢰도가 쌓이는 만큼 계약이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예. 결국엔 물질에 대한 데이터의 완성도 그리고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일 필요합니다. 예, 그만큼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서이식 분야가 앞으로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플랫바이오를 창업한 지 2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앞으로의 또 신약 개발 현황 진행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요. 예. 여느 다른 바이오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 고유 물질을 항암제 치료 후보 물질로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바이오 회사와의 차이점은 저희는 협업, 소위 동료 회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바이오 회사와의 공동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약 2가지인데 첫째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실용화,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물질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감스럽지만 이미 임상에 진입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소위 실패로 규정지어진 물질들의 심폐소생술이죠. 부활 프로그램, 리포지셔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출이군요. 네, 그래서 현재 4가지 정도의 표적 치료제 그리고 2가지 정도의 면역 치료제가 개발 라인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표적 발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매년 적어도 1-2개의 후보 물질을 전임상이나 임상에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약 개발은 그 의료 산업의 꽃이자 또 의료 산업인들의 꿈이잖아요. 네. 오늘 설명해주신 동서이식 기술로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면 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날도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진 플랫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다양한 색의 빛을 내는 나노 입자 퀀텀 닷을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나노포토닉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로 만드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8K QLED TV보다 50배 뛰어나고 현재 상용 기술 한계 수준보다도 5배 이상 높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시험관 악의 시술을 할 때 수정된 배아를 그대로 자궁에 이식하든 냉동 보관 후 이식하든 성공률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흡이도굴의 대학병원 연구팀은 불임치료 여성 460명의 임신 성공률을 살펴본 결과 신선배아 이식은 29.6%, 동결배아 이식은 27.8%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산율과 임신합병증 발생률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며 다만 임신에 걸리는 시간은 동결배아 이식이 신선배아 이식 그룹보다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바른ICT 연구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열흘간 따릉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같은 달 1일부터 21일까지보다 1.7배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 수는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민 건강유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대여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7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중 2년간 국방과학교육 등 양성과정을 거치게 되고 2023년부터 국방연구개발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과학기술전문사관 홈페이지로 접속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내면 됩니다. 유전체 정보 분석 바이오 기업 지니너스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5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KB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니너스는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니너스는 지난 2018년 삼성유전체연구소 박웅양 소장이 창업한 삼성서울병원 스핀오프 기업으로 암 유전자 진단 등 유전체 분석에 특화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의 방역도 강화되는데요.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